자, 최척전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소설이라 좀 내용이 길어져 가지고 부담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우리 포기하지 말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이제 학습 활동 1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번부터 나가도록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녹음한 거를 다시 들어봤는데, 좀, 이게 쌍방향 수업이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만큼 선생님이 이제 수업을 하는 거를 제대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가지고 조금 두렵기도 하고 그런데요. 실제로 이제 몇 년 전에 선생님이 수업했던 거 작년, 뭐 재작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의외로 지금 이제 고등학생들이 과거에 고전 소설을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춘향전, 뭐 심청전, 홍길동전 이런 거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막 그런 얘기들을 하면 학생들이 그런 고전 작품들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는데 선생님이 막 그런 얘기를 하면 학생들이 좀 당황스럽거나 좀 짜증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드네요. 네. 네, 선생님은 어릴 때 뭐 기본적으로 그런 춘향전, 심청전, 홍길동전 이런 거는 뭐 그런 어린이용 도서라든가 아니면은 TV 프로그램도 기본적으로 이런 걸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런 걸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어린이용 책 같은 경우도 예전에 고전 소설을 많이 다루는 그런 뭐 책도 어린이용 그런 책들도 많이 없어진 것 같고 대신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아주 어릴 때 초등학교 때나 뭐 이럴 때 보면 뭐 무슨 과학 전집 막 이런 거 많이 읽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릴 때랑은 또 어린이들이 읽는 책이라든가 이런 내용이나 이런 게 좀 달라진 것 같아가지고 조금 그러면 이 지금 학생들이 기본적인 고전소설 심청전, 춘향전, 홍길동전 이런 걸 잘 모르는데 어떻게 수업을 해야 되지? 이런 게 좀 당혹스럽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문학 수업, 특히 고전 문학 소설 부분을 다룰 때는 결국은 이런 기본적인 뭐 소설, 춘향전, 심청전, 홍길동전 이런 거를 계속 선생님이 계속 언급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 과감하게 여러분들이 그런 소설에 대해서 나는 정말 모른다 이런 학생들은 초등학생용 그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도서관 같은 데 가서 보면 분명히 있거든요. 뭐 만화로 이렇게 나온 그런 것도 있고 그럼 기본적인 줄거리만이라도 심청전, 춘향전, 토끼전, 홍길동전 요 정도는 꼭 여러분들이 기본 줄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그런 걸 한번 읽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이제 부탁을 좀 드릴게요. 선생님의 이제 경험을 얘기를 하자면 선생님은 이제 중학교 때까지 공부를 좀 했는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개인적으로 집안 형편도 갑자기 어려워지고 이렇게 되면서 많이 좀 좌절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슬럼프랄까, 뭐 내가 공부를 뭐 굳이 꼭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공부를 해도 내가 뭐 앞으로 진학을 하거나 이런 것도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공부를 많이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중3 때 그러니까 성적이 많이 떨어졌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때에도 이제 성적이 특히
이제 힘들었던 과목이 수학이었어요. 수학이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고1 겨울방학? 고2 정도 돼가지고 이제 공부를 좀 해야겠는데, 수학을 포기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수학 공부를 이제 막,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여러분도 뭐 학원 같은데 이런 거 좀 다닙니까? 이렇게 표선 지역은 학원도 좀 많이 없죠. 그렇게 다니기도 좀 힘든 상황이긴 한데, 그때는 뭐 아예 없었습니다. 선생님도 이제 그 표선 중학교를 나왔어요. 표선 중학교 나오고, 그 가마리에서 자랐어요. 어릴 때. 고등학교 때까지 이제 가마리에서 지냈는데, 뭐, 어디 가서 과외를 받거나 이럴 상황도 전혀 아니었고, 그래서 이제 혼자 수학을 이제 해보려고 이제 막 하는데, 기초가 너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중학교 때 교과서를, 그때 내가 쓰던 교과서였는지 아니면 어디서 구했는지, 하여튼 중학교 그 교과서를 구해가지고 중학교 때 교과서를 봤어요. 그러니까 조금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중학교 때 교과서를 보다가 그것만으로도 좀 뭔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교과서까지 봤어요. 초등학생용 그 산수책, 수학책을 또 어떻게 구해가지고 초등학교용 책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혼자 스스로 고등학교에서 중학교, 초등학교까지 막 돌아가가지고 그렇게 이제 기초를 선생님 혼자 스스로 좀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닦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조금 수학이 그나마 조금 이제 성적이 올라가고 그렇게 됐었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뭐 중학교 때로 돌아가고 뭐 초등학교 때 책까지 보고 그러면 막 그 시간을 다시 거꾸로 백 해가지고 몇 년으로 돌아가냐 그건 아니거든요. 이제 이미 본인이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중학교 초등학교 책을 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제 부족한 점을 깨우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자기가 필요한 부분까지 끝까지 돌아갈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제 국어 수업을 계속 듣다 보면 끊임없이 이 아까 얘기했던 그 유명 그 고전 소설들은 꼭 선생님에 의해서 언급이 자꾸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마다 이제 짜증 내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전래동화라든가 뭐 이런 거를 기본적인 거를 한 몇 권 살펴보세요. 그러면 그거 시간 얼마 안 걸려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읽어두면 나중에 선생님이 이제 뭐 고전 소설 할 때 그런 작품들 이제 얘기를 자꾸 언급하면 그게 아마 이해되는 것이 훨씬 쉬워질 거예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할 거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2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소설에서 다음에 제시된 오경이 꾼 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자. 자, 보겠습니다. 어느 날 밤 오경의 꿈에 장륵불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만복사의 부처다. 죽어서는 안 된다. 훗날 반드시 기쁜 일이 있을 것이다. 오경이 꿈에서 깨어 그 꿈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런 일이 전혀 없으란 법도 없을 것 같았다. 이에 억지로 먹으며 목숨을 부지했다. 자, 이 오경이 이런 꿈을 꾼 게 언제입니까? 오경이 일본에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가족들과 다 헤어지고 본인만 이제 혼자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오경이 자살 시도를 여러 번 하죠. 그런 자살 시도를 할 때 이 결정적으로 이 장륵불이 나오는 이 꿈을 통해 가지고 아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이제 일어서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그런 꿈입니다. 그러면 자, 이 꿈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제 그거를 정리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면 오경이 어디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까? 절망에서 벗어나는
벗어나는 그런 계기가 된다. 계기가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지막에 반드시 훗날 기쁜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건데, 요것이 어떤 소설에서 미리 살짝 이렇게 앞일을 살짝 예고해 주는 게 있어요. 그런 거를 우리가 복선이라고 하죠. 복선. 암시해 주는. 그래서 자,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훗날, 훗날 행복한 결말. 이 소설이 행복한 결말을 맞게 될 것이다 라는 거. 행복한 결말을 암시하는 그런 거를 뭐라고 하더라? 복선이라고 합니다. 암시하는 것, 미래에 행복이든 불행이든 뭔가를 암시하는 거, 이런 걸 복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 이제 소설에서 복선을 좀 깔아줘야 나중에 어떤 그런 일이 나와도 독자들이 이제 그럴 수 있구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뜬금없이 막 갑자기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하면 좀 너무 자기적이거나 의도적으로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미리 살짝 복선을 깔아주면 훨씬 자연스럽게 독자들이 이후에 어떤 결론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게 복선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설에서 복선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3번. 자, 다음을 참고하여 이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의 성격을 파악해 보자. 자, 최척과 오경이 있는데, 먼저 왼쪽에 있는 최척을 보면 말타기와 활쏘기에 능하며 재주가 많고 용맹하여 전쟁에 나가게 된다. 그러니까 재주가 많은 거죠. 그 다음에 용맹하고, 그 다음에 용모가 빼어나고, 생각이 주도면밀하고. 그러니까 요것만으로 딱 보자면 이 최척은 어떤 인물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요거 먼저 정리를 하면 제자 가인형이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앞전 시간에 제자 가인형 인물이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거 보겠습니다. 자, 심씨는 누구였습니까? 우리 고전 소설에서는 항상 생소한 그 인물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당황할 수가 있는데, 고전 소설을 잘 읽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인물을 빨리빨리 파악을 해줘야 돼. 이 심씨가 누구냐? 오경의 어머니죠. 오경의 친정 어머니. 이 심씨가 그 최척이 아니라 양생을 사위로 맞으려고 하죠. 왜 그랬습니까? 두 사람의 결혼을 허락하긴 했지만 최척이 임진왜란이 터지면서 의병으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 심씨가 옳다구나. 저 가난한 최척보다는 양생이라는 부잣집 아들을 사위로 맞아야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최척에게는 심각한 위기 상황 아닙니까? 심씨가 양생을 사위로 맞으려 한다는 것을 알고 병이 깊어져 가지고 전쟁에서 돌아옵니다. 이때 이런 병을 뭐라고 합니까? 누군가를 깊이 사랑해서 생기는 병. 이런 거를 상사병이라고 하죠. 들어봤습니까? 상사병. 자, 그러면 요 세 번째 요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 최척이 오경을 상당히 사랑하는구나. 그거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거 보겠습니다. 명나라 장수 여유문이 자신의 누이 동생과 혼인을 시키려고 하자 이를 과감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우리가 거절하는 이유는 뭐 때문인가? 오경 때문이잖아요. 혹시라도 오경을 또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을 아직까지는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거절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오경에 대한 사랑이 깊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포로로 잡혀가지만 탈출하여 고향으로 다시 돌아온다. 이 부분은
우리 교과서에 나온 부분은 아니지만 교과서의 마지막에 이제 그 줄거리 요약한 부분 있잖아요. 뒷부분 요약한 거. 거기에 보면 또 그 전쟁이 일어나요. 명나라와 후금과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이제 명나라 그 병사로 출전을 해가지고 거기에 갔다가 이제 또 포로로 잡히고 그러지만 다시 또 탈출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요 마지막에 요 부분은 이 최척이라는 인물이 뭔가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자기가 보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인물이라는 거, 그거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세 번째까지는 제자가인형 인물, 두 번째까지는 제자가인형 인물로 해가지고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내용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오경에 대한 뭐가 깊다. 사랑. 사랑이 깊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포로로 잡혀가지만 탈출해서 끝끝내 집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사랑과, 아이고, 지워보겠습니다. 자, 사랑과 행복을 쟁취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다. 의지적인 인물이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경은 최척에게 반해 먼저 청원 편지를 보낸다. 굉장히 적극적이죠. 그 다음 심씨가 양생과 결혼하기를 권하지만 거부하고 전쟁에 나가 최척을 기다린다. 이것도 굉장히 자기 주관이 강하고 의지가 강한 그런 인물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남장을 한 채 도누에게 포로로 잡히지만 그를 속이고 항해장 일을 맡는다. 남장을 했다라는 거는 남장을 해서 그 더 어떤 생존에 유리한 그런 상황을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뭐 도누를 속이고 항해장 일을 했다. 이거는 뭐 이 사람 성격이 부도덕하고 간사하다 이렇게 보면 안 되겠죠. 그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이렇게라도 해서 본인이 생존하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이런 행동은 우리가 지혜로운 행동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충소 소리를 듣고 남편인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둘만 아는 시를 읊는다. 이것도 굉장히 지혜로운 어떤 남다른 행동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계획을 세워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그 교과서에 나오지 않은 생략된 그런 줄거리죠. 후금과 중국의 전쟁이 있을 때 중국에서 계획을 세워서 몽선과 홍도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온다. 그래서 자, 그러면 오경의 성격도 정리를 해볼까요? 자, 일단 강인한 의지, 강인한 의지와 그 다음에 놀라운 지혜를 갖고 있는 그런 인물이고, 그 다음에 상당히 적극적이고 어떻게 보자면 최척보다 더 적극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성격이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겠습니다. 네 번째. 자, 이 소설의 사건과 배경을 알아보자. 가와 나를 참고하여 최척과 오경이 겪는 시련과 이러한 시련을 겪게 만든 현실의 문제를 파악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가부터 한번 볼까요? 자, 이때 오경은 외적 도누라는 자에게 붙잡혀 있었다. 오경은 물에 빠져 자살할 생각으로 몇 번이나 배에서 빠져나왔지만 그때마다 들켜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요게 이제 가고, 그 다음에 나를 보겠습니다.
여유문이 누이 동생을 최척에게 시집 보내고 싶어하는 마음을 내보이자 최척은 완강히 거절하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 일가족이 외적의 침탈을 입어 지금껏 늙은 부친과 가녀린 아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 몰라 제사도 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처지에 혼이 나여 나 혼자 편안히 잘 살 궁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최척과 오경이 겪는 시련. 가에서 오경은 자살까지 하려고 하고, 나에서는 이제 자기의 생명의 은인이라고 할 수 있는 여유문이 자신의 누이 동생과 결혼을 시키겠다는 아주 호의를 베풀어 주는데도 이거를 거절할 정도라는 것은 결국은 두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자, 이거는 사랑하는 두 사람이 서로 이별하고 있다라는 거. 서로 이별하여 죽었는지 살았는지조차 몰라요. 생사조차 알지 못한다. 이게 두 사람이 처하고 있는 큰 시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인생이 사람이 살면서 가장 큰 삶의 목표가 뭐겠습니까? 사랑하면서 사는 게 가장 큰 삶의 목표 아닐까요? 가족과 함께 사랑하며 사는 거. 근데 지금 가족이 헤어진 거는 세상을 다 잃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두 사람이 이런 겪는 시련은 서로 이별하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시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현실의 문제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인생에서 아주 개인적인 어떤 불행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이 모든 문제가 어떤 시대적인 상황과 다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 이 최척과 오경이라는 아주 개별적인 개인이 겪는 시련과 당시 현실의 문제는 어떻게 연관이 있었는가? 당시 현실의 문제는 뭐가 있었습니까? 전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전란. 구체적으로 어떤 전쟁이었습니까, 여러분? 갑자기 당황스럽죠? 정유재란입니다. 정유재란. 자, 이 전란, 정유재란과 그것으로 인한 가족이 헤어지는 것, 가족 이산. 가족 이산이라는 현실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여기 넘어가고, 그 다음 뒷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 스토리, 이 전체 스토리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자, 처음 시작할 때 사랑에 빠져 약혼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둘이 이렇게 만나고, 그래서 이제 아들 하나 낳고 잘 살고 있다가, 갑자기 이별을 하게 되는 거죠. 최척이 의병으로 결혼하기 전이죠. 결혼하기 전. 죄송합니다.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둘이 결혼하기 전에 결혼하려고 막 한 상황에서 최척이 의병으로 이제 참전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둘이 이제 이별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전쟁이 임진왜란이었던 거죠. 임진왜란. 자, 그러면서 다시 이제 이 상황에서 최척이 돌아오죠. 전쟁에서 막 아파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혼인을 하고 아들을 낳습니다. 재회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다시 또 이별을 하게 됩니다.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그 전쟁이 뭐였다?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정유재란입니다. 정유재란. 정유재란이 일어나면서 최척은 어디로 끌려갑니까? 끌려가는 게 아니라 이제 본인이 자발적으로 가긴 하지만 어디로 갑니까? 중국으로 가고. 그 다음에 그 오경은 일본으로 끌려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 교과서에 나온 소설 말미에서 안남에서 이제 서로 만납니다. 극적인 재회를 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제외를 하게 된다. 여기까지가 이제 정유재란에 관계된 그런 일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스토리가 생략된 스토리죠. 교과서에는 생략된 스토리에서 보면 최척이 명나라 군사로 또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가족이 또 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또 탈출하고 막 해가지고 다시 가족이 만납니다. 이때의 그 전쟁이 뭐다? 그 전쟁이 명나라와 우리나라의 전쟁은 아니었어요. 그죠? 명나라와 후금, 후금의 전쟁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전체적인 스토리에 전쟁이 세 개가 나와요. 임진왜란, 정유재란, 명나라와 후금의 전쟁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아유, 이 최척과 오경은 평생을 살면서 전쟁을 3번이나 겪는 거잖아요. 정말 어떻게 보면 여러분 전쟁 한 번도 안 겪어봤죠. 선생님도 한 번도 전쟁 안 겪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한 번도 겪지 않은 이런 세대가 전체 우리 인류의 역사로 보면 굉장히 드문 세대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선생님, 여러분 부모님도 아마 전쟁을 안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정도가 겪어봤을까요? 그래서 이 우리 세대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행운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전쟁을 겪어보지 않은, 좀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자, 어쨌든, 자, 요 큰 3가지 전쟁이 있었는데, 이런 전쟁이 최척과 오경에게 미친 영향이 뭡니까? 결국은 전란으로 인해 이별과, 그 다음에, 근데 다시 또 만나잖아요. 재회. 이별과 재회의 과정을 반복하게 만든 그런 사건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보겠습니다. 자, 1과 2를 바탕으로 작가가 사건과 배경 설정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결국은 배경이 왜 전쟁이 나왔느냐. 전쟁이 나왔다라는 것은 결국은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이 전쟁이 개개의 그 시대를 살아가는 개개인에게 얼마만한 어떤 상처를 줄 수 있는지 그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전쟁으로 인한 민중들의 고통을 무슨적으로 표현했다. 자, 요 2글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2글자. 이 소설의 중요한 특징. 그게 뭐다? 민중들의 고통을 리얼하게, 사실적으로 보여주고자 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그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자, 요거는 여러분 우리가 좀 집중하면서 더 봐야 되는데 소설을 이제 다른 소설과 비교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가와 나가 있는데 가는 최척전 앞부분의 일부이고 나는 또 다른 그 소설인데 박시전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박시전의 일부이다. 2 소설을 읽고 다음 활동을 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가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최척은 가슴을 치고 발을 구르더니 복받치는 슬픔에 기절하여 쓰러지고 말았다. 잠시 뒤에 정신을 차렸으나 어찌해야 좋을지 알 수 없었다. 몸을 추슬러 섬진강으로 가니 강가에 상처투성이인 노인과
어린애 수십 명이 모여 앉아 울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최척이 다가가 사정을 묻자 모여있던 이들 중 누군가가 이렇게 대답했다. 우리는 산속에 숨어 있다가 이곳으로 끌려왔소. 외적의 배에 이르니 젊은이들만 배에 태우고 늙은이와 어린애들은 이렇게 칼로 찔러 내팽개쳐 두었다고. 자, 젊은이만 배에 태웠다. 이때 그러면 누가 끌려간 겁니까? 그 오경이 끌려간 거죠. 오경이 남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얘는 좀 우리가 일 시켜먹고 이렇게 노예로 부릴 수 있겠다 해가지고 오경을 끌고 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경을 끌고 가고 늙은이 어린애 이렇게 내팽개쳐 두었다고. 최척은 몹시 서럽게 울다가 홀로 세상에서 살 뜻을 잃고 자결하려 하였다. 그러자 곁에 있던 이들이 최척을 구하여 자살하지 못하게 했다. 최척은 홀로 터벅터벅 강가를 걸었으나 갈 곳이 없었다. 사흘 밤낮을 쉬지 않고 걸어 고향 땅에 이르렀다. 담장은 무너져 있었고 깨진 기왓장이 굴러다녔다. 아직도 타다 남은 불이 있었고 곳곳에 쌓인 시체가 언덕을 이루어 발 디딜 틈조차 없었다. 자, 이 전쟁의 참혹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이거 시체가 언덕을 이루어 발 디딜 틈조차 없어. 이게 물론 살짝 과장일 수도 있지만 사실 전쟁의 그 상황에서는 이런 장면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실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코로나가 심각한 상황에서 미국 같은 경우에 최근에 여러분 뉴스로 봤을지 모르지만 뉴욕 한가운데에 트럭이 세워져 있는데 그 트럭에서 막 사람들이 냄새 난다고 해가지고 신고가 들어가서 경찰이 가서 보니까 거기에 막 코로나로 죽은 시신들이 있었던 거예요.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그 장례가 갑자기 너무 시신들이 몰려들다 보니까 어떻게 처리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트럭에 방치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거의 전시 상황에 준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2020년대에도 그 도시 한복판에 그런 시신들이 쌓여서 썩어가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거 뭐 조선 시대에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시체가 언덕을 이루고. 그래서 요 가를 보면 당시 그 전쟁의 상황을 굉장히 리얼하게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를 보겠습니다. 나는 다른 소설이에요. 박시전이라는 다른 소설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박씨는 그 여성입니다. 여성. 그 사대부 집안에 시집을 간 그런 여성인데 이 박시전에서 다루는 이제 그 전쟁은 뭐냐면 임진왜란이 아니라 병자호란이에요. 병자호란은 청나라가 쳐들어온 거거든요. 중국의 그 청나라. 자, 그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참고하시고 읽어보겠습니다. 박씨가 옥념을 들이우고, 자, 옥념이라는 건 여러분 사극 같은데 보면 여자들이 그 방 안에 이렇게 귀부인들 앉아 있는데 이렇게 앞에 쳐져 있는 무슨 그 뭐라고 해야 될까? 발 같은 거, 발 이렇게 쭈르륵 줄로 이렇게 구슬 같은 게 이렇게 메어져 있는데 이렇게 착 열고서 이제 얼굴 나오고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게 옥념입니다. 자, 옥념을 들이우고 좌수에 옥화선은 부채입니다. 부채를 들고 불을 붙이니 불을 이제 바람을 이렇게 불이 더 이렇게 잘 나가게 이렇게 하는 거죠. 불을 붙이니 화강이 그 불꽃이 호진을 충돌하여 그 오랑캐 병자호란 그 오랑캐 호진을 충돌하여 그러니까 불꽃이 그 오랑캐 쪽으로 막 날아간 겁니다. 날아가서 호진 장졸이 그 오랑캐 그 군대 그 장수와 쫄병들이 다 항우를 잃고 대열을 잃어버린 거예요. 군대에선 대열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대열이 흩어지면 그 전쟁은 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항우를 잃고 타 죽고 밟혀 죽으며 자, 그런데
일개 그 여자 하나가 도수를 부리는 거 아닙니까? 그 부채를 막 붙여 불을 일어나게 해가지고 오랑캐들을 다 물리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어떻습니까? 비현실적인 겁니다. 비현실적. 그리고 이제 비현실적이라 비슷한 말이 전기적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것도 꼭 여러분 기억을 해주세요. 전기적의 요 기가 기이할 기자입니다. 그래서 비현실적, 전기적이다라는 게 같은 말로 여러분 이해해도 됩니다. 그래서 좀 그러니까 비현실적인 판타지 같은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발표 죽으며 남은 군사는 살기를 도모하고 살려고 다 도망하는지라 용골대가 할 길 없어. 용골대는 그 외적이 아니라 호적이죠. 병자호란 때이기 때문에 그 이제 적의 그 장수가 할 길 없어. 이미 화친을 받았으니 대공을 세웠거늘.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화친을 받았다. 우리가 이제 항복을 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병자호란은 이제 청나라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왔는데 청나라와 우리나라의 전쟁이었잖아. 누가 이겼어요? 우리가 비참하게 깨진 전쟁이 병자호란입니다. 그래서 화친을 받았다라는 건 실제 역사적인 어떤 사실을 배경으로 한 거죠. 그래서 큰 공을 세웠는데 부질없이 조그만 계집을 시험하다가 여기서 박씨, 조그만 계집은 박씨입니다. 박씨랑 싸우다가 공연히 장졸만 다 죽였으니 어찌 분한치 않으리요. 너무 분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박씨전이라는 소설은 실제는 우리가 패배했던 역사적인 사건을 소설 속에서 어떤 영웅적인 여성 인물을 내세워가지고 소설 속에서나마 이기게 만든 그런 소설이에요. 박씨전이. 네. 정신승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로 이해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하고 회군하여 군대를 돌려가지고 발행할세 떠나갈세 왕대비와 세자 대군이며 장안미색을 데리고 가는지라. 자, 왕대비와 세자 대군이며 장안미색을 데리고 간다. 여기서 이제 그 세자와 대군들을 왕대비를 데리고 가. 요거는 실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우리 볼모로 우리 왕자들이 막 끌려갔었어요. 장안미색이라는 건 예쁜 여자들. 예쁜 여자들도 많이 끌고 갔잖아요. 그죠? 그렇게 끌고 갔다. 그래서 박씨가 또 개화를 시켜. 개화는 자기 몸종입니다. 개화를 시켜 외치기를 너희 일양 그려 하려거든 내 제주를 구경하라. 이제 가만히 끌고 가게 내버려 둘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더니 이윽고 공중으로 두 줄기 무지개 일어나며 모진비 천지에 뒤덮게 오며 음풍 바람이 막 일어나며 백설 눈이 날리며 얼음이 얼어 혹은 중 말발이 땅에 붙어서 촌보를 옮기지 못하는데 또 도수를 부려가지고 갑자기 막 눈이 오고 막 땅이 얼어붙어서 말이 움직이지도 못하게 이렇게 막 만든 겁니다. 이것도 역시 뭡니까? 비현실적이고 전기적인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죠. 자, 그제야 호장들이 황급하여 아무리 생각하여도 모두 함몰할지라 모두 다 죽을 것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박씨한테 항복하는 그런 스토리가 이제 박씨전이라는 소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을 정리를 해보면 채척전과 박씨전은 모두 전란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두 소설에서 이러한 배경을 어떻게 형상화하고 있는지 비교해보자라고 했습니다. 자, 간단하게만 얘기를 해보죠. 채척전은 전쟁의 상황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사실적으로 리얼하게 표현을 한 거고 박씨전은 사실적이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표현을 했다? 비현실적으로. 비현실적. 그 다음에 똑같은 말 뭐라고 했습니까? 전기적으로. 전기적으로 표현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최척과 박씨가 현실에 대응하는 방식의 차이를 파악해보자. 자, 가에서의 최척은 이런 전쟁의 참상을 보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내가 끝까지 맞서서 복수를 하겠다 이러고 있습니까? 아니죠. 여기서 최척은 좌절하고 있습니다. 자살하려고 하고 막 절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박씨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이런 위기 상황에서 본인이 영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본인이
영웅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신비한 신비한 도수를 활용해 가지고 적을 물리치고 있다.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장시간 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졌네요. 이렇게 해서 우리 최척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과제를 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간단한 걸로 한번 과제를 내보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